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기혼 여성 10명 중 1명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몸살에서 벗어날 대처 방안은 수도 없이 제안돼 왔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4년부터 대체 출산율을 2.1명 이하로 떨어진 후에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함께할 기자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윤 기자 그리고 장동원 기자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출산율 하면은 원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준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출산율. 일단 제가 국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24명이면 OECD 국가들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거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제일 낮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높은 나라가 3.08명으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43만 8천 명인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보면은 2030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세가 아니고 감소세로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만 23년부터요? 간다면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4명이다 그렇게 봐요. 이게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다. 정말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 정책을 많이 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 조사에서도 보면은 한 150조 원 한 최근 10년간 이렇게 막 쏟아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라 할까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인이야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에다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좀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생각을 깨야 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워낙 광범위한 원인이겠지만 차차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원인을 제공한 이유라고 할까요? 솔직히 결혼 안 한 일조한 거죠?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거야 아직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인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혼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건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출산이 자꾸 낮다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느냐. 경제를 책임지고 짊어질 세대가 있어야지 맞아요. 나라도 부강을 하는 거고 발전을 하는 건데 지금 인구가 없으면 나중에 저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맞아요. 세대층이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지금 높이려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국 평균치에도 사실은 부산이 밑도는 출산율이에요. 전국에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부산 출산율을 보면 1.14명으로 나타나가지고 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또 일반적으로 한 여성의 이제 가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 연령 평생 여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합계 출산율이 1.14명이었습니다. 근데 또 유독 또 눈에 띄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명 정도 육박하는 그 합계 출산율을 기록해서 좀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출산율을 보여가지고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조금 들여다봤을 때 좀 네. 특징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책들이 다른 지자체와 조금은 다르더라 하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 축하용품, 뭐 7종 세트, 뭐 이런 네. 거를 또 지급을 하고 또 자녀들을 그러니까 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잖아요. 자녀 출산과 동시에 이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을 하는데 월 2만 원 정도 한 5년 동안 10년 보장할 수 있는 보험료도 또 이렇게 뭐 또 지급을 하고 둘째 자녀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또 셋째 자녀가 출산했을 때는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은 매월 이렇게 나눠서 12자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사실 좀 저조한 출산율을 보였던 서구나 뭐 영도구나 뭐 남구나 이런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지자체의 의지도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이런 데서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예. 김 기자님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물어볼 걸 나중에 벌써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미리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제 부산을 놓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강서구가 뭐 가장 이렇게 출산율이 높다 그러는데 부산의 그럼 전체 합계 출산율 지난해 기준으로만 몇 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1.14명.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출산율 합계율에 그러니까 1.24명보다도 0.1명이 더 적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강서구가 어느 정도나 높았고 또 우리 부산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였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서구가 보통 기장군이랑 강서구가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바람이 지금 가장 많이 부는 데가 강서구 그렇죠. 기장군 쪽이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가 좀 높은 부분도 사실 뭐 이런 합계 출산율을 좀 높이는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2010년부터 한 14년까지는 사실 기장군이 뭐 1.53명, 뭐 1.49명, 1.67명, 1.78명 이렇게 뭐 하고 기장군이 좀 높다가 2015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기장군을 제치고 1.77명인 기장군을 제치고 강서구가 1.98명으로 해서 부산에서는 가장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임기에 있는 한 부부가 그러니까 1.98명까지 이렇게 낳는다. 거의 2명 가까이 낳는다는 거죠. 예. 저는 지금 동래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2명을 낳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도 동래구는 1.1명 정도로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 밑돌고 부산 시내 16개 부근 중에서 평균치를 밑도는 동네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뭐 해운대구, 연제구, 수용구, 진구, 남구, 서구, 영도구, 서구 영도구는 가장 낮았었고 서구 영도구.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밑돌고 있고 이렇게 강서구나 기장군이나 뭐 북구나 사상구, 요 서부상권 벨트권 쪽에 있는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조금 육박하는 지역이 그나마 부산 평균치를 좀 잡아주는 그런 분포를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도 뭐 아이는 사하구에서 이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첫째 아이는 이제 사하구에서 낳고 둘째는 이제 동래구에서 낳는데 그 지역별로만 이렇게 형태를 놓고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장이라든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개발 원래 그쪽 지역이 이전에는 좀 변두리였잖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조금 변두리였는데 개발붐을 타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되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출생아 수는 사실 인구가 많은 진구나 해운대구가 다녀온 출생아 수는 많지만 아까 합계 출산율은 그 가임 여성들이 평생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자녀 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런 영향들 개발의 영향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출산율을 좀 높였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사실 출산할 때쯤 되면 어디에서 지원을 뭐 얼마나 많이 해줄까 하고 원정 출산도 사실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어디에서 뭐 상황이잖아요. 1,000만 원을 네. 준다, 뭐 몇백만 원을 준다. 네. 셋째 아부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지원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낳아야지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뭐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사를 한다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해요. 그래서 지자체, 부산시에 물론 전체적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또 지자체 또 생각들이 또 이렇게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또 지역에서 출산율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네요. 예. 근데 저도 뭐 사하구에서 애를 낳고 동래구에서 애를 낳고 그랬지만은 그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출산 정책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각 군에서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별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시내는.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조금 전에도 얘기 네. 드렸듯이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뭐 부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둘째 자녀 10만 원 상당, 그다음 네. 출산용품 이렇게 지원하는 출산용품. 거. 요즘은 또 미혼 결혼을 해야지 자녀를 낳듯이 미혼 남녀들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있는 그런 행사들을 뭐 캠페인이나 뭐 결혼을 좀 권장하는 그런 행사들도 또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출산 장려 기금도 한 1,000억 원으로 해서 좀 지원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앞으로 그런 출산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뭐 그런 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지자체에서 출산 정책들이 아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그런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 것도 출산율을 조금 높이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 뭐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서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다 그러는데 거기 일주하고 있는 장동기 부산에서 왜 낮은 이유가 뭐라고 예. 생각해요? 아니 뭐 거기서 예. 서구에서 그러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를 놓으면은 뭐 처음에 1년간은 100만 원씩 준다 매달. 그러면은 낳을 생각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일단 제가 부산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는 서구에 살고 있고 네. 서구에서 아기를 안 놓고 있는 이 청년으로서 청년이죠, 예, 청년. 청년으로서 이렇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서구에 과연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자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피부로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뭐 서구라는 이 한정된 좁은 지역 안에서 무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 3년 안에 그 뭐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생기기는 했는데 거기에 과연 외부 인구들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서구 안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원도심이 부산의 원도심 개발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이 너무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뭐 강서구라든지 그런 쪽 외곽의 그 신도시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뭐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반대로 결혼을 이미 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화거리가 그겁니다. 너희 동네는 얼마 주느냐? 너희 동네는 뭐 유치원 보내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자기들끼리의 그런 비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기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걸 받기 위해서 아기를 놓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 조금 더 받으려고 저거 얼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바라보고 아기를 낳으려고 고민을 할 거라면 저거 안 받고 저거 받으려고 아기를 놓느냐 저거 더 받으려고 저기를 가느냐 아기를 생각을 하면은 고민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거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기를 더 낳기 위해서 저거 주는
더 낫게 자기자 만들기 같은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렇죠.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애기에 자녀 하나 넣으면 10만 원, 20만 원 중요한 게 거기에 따른 부가 그러니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좀 지원이 좀 뭐 많은 물론 동네에 갔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여성이라든지 남성들도 요즘 마찬가지겠지만 뭐 출산이나 이런 결혼으로 인한 또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도 사실 같이 동반돼야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지금 아니 외벌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둘째를 놓고 나서 가까운 친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하려고 둘씩이나 낳아가지고 말 그대로 싸질러 낳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분도 이제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대부분의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한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또 제 의외로 이렇게 셋씩이나 나와가지고 야 너는 진짜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도 너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 혼자 벌면서 그렇게 많이 낳았냐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뭐 생활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적은 이제 그 비용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자녀 한 명당 이렇게 그 뭐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출산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이것저것 많이 들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주면은 더 고맙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도 좀 적극적으로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출산율을 좀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뭐 한 마디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가 커서 유치원만 다니고 아이가 더 안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가고 대학도 결혼도 해야 가고 되고. 결혼하고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들죠. 몇 억씩 들죠. 지금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옆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정말 취직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 내 아이가 커서 내 아이가 클 때까지 저 정도로 이 취업이 어렵다거나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인 사회가 계속 된다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뭐 군대에서 뭐 큰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뭐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또 취업에 대한 걱정, 그렇죠. 결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뭐 양육비를 더 준다. 뭐 양육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육아에도 뭐 육아 또 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뭐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불안한 미래가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고 우리 장 기자처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시죠? 일단 제 계획은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네, 제 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일단 그게 더 결혼부터 중요하죠. 하셔야지 네, 맞아요. 출산을 하는. 예.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결혼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벌써 힘들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뭐 육아 부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솔직히 지금 결혼을 낳는 사람들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제 키워가는 입장에서도 정말 나의 그 노후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5억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자리는 없이 돈을 그 정도로 모아야 되다 보면은 언제 내가 애를 놓고 애한테 투자할 수 있으며 뭐 그런 걱정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출산율 아까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재밌는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교사 집단이 보통 50% 이상이 다자녀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 교사들. 학계 출산율도 사실 1.24명 정도 수준이고 뭐 세 자녀 이상 되는 것도 되는 사람들도 한 6%를 넘는 그런 좀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뭐 직업의 안정성도 물론 있고 뭐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에다가 자녀에 대한 이런 관심도 또 높다는 것도 하나 이유겠지만
그 다른 직종에 비해 가지고 육아휴직 부분에 그럼. 대한 배려나 둘러싼 분위기, 그런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분위기가 조금 아무래도 좋다는 거죠. 이걸 못 쓰셨죠? 저는 육아휴직이 쓰시나요? 못 썼죠. 그냥 출산휴가 한 출산 3개월 3개월 정도. 갔다 온 좀 더 얼마나 상황인데, 길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러니까 교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그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이에요. 자녀 한 명당 이제 여성 그 교사가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명당 3년이기 때문에 만약 2명이다 그러면 6년에 나눠가지고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육아휴직하면 1년 정도 그렇죠. 일반 길어도. 직종에 육아휴직 1년인데 거기에 비하면 3년 3배나 지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사용하는 비율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다. 그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들이 바로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빠짐으로 인한 부담감을,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력도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교사 집단의 그런 수준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장 문화가 좀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좀 줄여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그러면서 급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 집단이가 공무원 집단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육아휴직에 관련된 뭐 지원은 마찬가지죠. 기간이 그래요? 좀 길어.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제 주변에도 이제 아이가 3명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뭐 교사입니까? 교사는 아닌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내고 그 구청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 나오겠거니 했더니 또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장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전 세계적인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제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마련이 돼 있는 곳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방금 육아휴직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의 그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긴 나라라고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은 길지만 그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육아휴직을 다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복지 제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육아휴직은 길지만 다른 복지 제도들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산만 보더라도 이제 직장 어린이집 여성이 300인 이상 아니면 500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사업장이 한 64개 정도가 부산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시행조차 안 하고 있는 곳이 13곳 정도 이상이 될 만큼, 뭐 어떤 데는 그냥 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할 때는 돈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애를 정말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 더 낮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제가 이제 그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옛날 그러니까 포스터가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한번 봤어요. 불과 한 4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73년도에는 이랬답니다. 딸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한 10년 뒤인 83년도에는 둘도 많다. 그랬었는데 또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무면한다. 이런 표도 있었고요. 불과 이게 한 40여 년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년간 150조 원 정도를 갖다가 아이 놓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 그 돈을 아이 놓는 가구에 기혼 여성에게 이제 결혼할 여성들에게 그리고 부부애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은 얼마나 더 많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도 없다. 그러나 이 관계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답도 그리고 해답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어려울수록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